나의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참 나의 창조자이신 주님만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세상을 모이지 말라고, 예배 조금 안 드리면 어떠냐고 우리를 꼬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말씀대로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 보좌에 참되신 왕 주님께서 함께 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가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중에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참 신이요 성령님이 참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영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들이 이 시간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시안부 동독과 서독을 아버지 우리가 짚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북한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아시안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기도에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큰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같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제약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그 땅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실한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참으시고 그것을 보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마음. 정말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정익수 목사님께서 이제 인도 중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지만은 정말 오한필름이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창궐하는 것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너무 주님이 소중하게 받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우리 여기서 맨날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있지 않겠지만 사실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가 몇 년을 안 되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 과연 몇 명 될까? 그 중에는 정말 이 소수 그런 소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주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너무 아름답다. 이게 이런 분위기니까 예배가 더 수모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예배가 더 수모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또 같이 또 이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고 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네,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멀리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조금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나누고 강의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이런 앞에서 정리하는 어떤 그런 말들 때문에 강의 시간이 계속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정신이 어떤 건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 나누고 또 다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차피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조금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사 워크샵을 지난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생각되는 부분들을 한 가지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기도의 강력한 필요성, 우리 선교회가 기도의 어떤 강력한 필요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예배드리기가 좀 곤란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조금 한 시간 정도 먼저 좀 나누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간사 워크샵 우리 지난주 수목 갔다 왔죠. 갔다 오면서 이렇게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 정말 우한 폐렴이 이렇게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잘 갔다 오고 주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정말 모두 가서 좋았죠. 네, 좋았죠. 우리 정식 목사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완전히 펜션 같은 분위기라서 그런 데서 가서 지내다가 거기 잘 먹고 또 잘 자고, 우리 또 코 오는 분이 좀 있어서 조금 이렇게 밤이 좀 나갔으면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펜션 같은 분위기 가운데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나눔도 잘 하고 또 사귐도 잘 이렇게 했고, 그리고 뭐 식사도 뭐 맛있게 하고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다 이게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더 다져지고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지금 한 걸 한 걸 좀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에 조금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조금 이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걸 조금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우리 전날 저녁에 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리고 또 마무리하면서 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앞에서는 리더가 우리 대표란 말을 쓰지 말자고 했죠. 앞에서는 리더가 이렇게 변하지 말아야 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루동성으로 좀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무슨 뜻인지를 너무 잘 알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할 건데, 근데 이런 시각으로도 좀 바라봤으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한 가지 있었죠. 이런 시각으로도 좀 바라봤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마음인데, 그거는 목회자, 저도 이렇게 목사수 갖고 이렇게 이런 삶을 하고 있지만은 목회자인 나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늘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냥 우리 스태프들 같이 그냥 말동무 정도의 한 사람. 말동무 정도의 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데, 이런 말동무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공인으로 이렇게 막 되어져야 되는, 공인으로 어떤 되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이 한국교회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일반적인 목회자 중심. 목회자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목회자 중심의 어떤 그런 이미지보다는 어떤 이 공인의 어떤 그런 이미지보다는 물론 공인 이렇게 해서 단체가 점점 하나 더 세워져가고 이러면 그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얼굴을 나타내야 되고 어떤 또 남보다 어떤 본이 되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이게 외로워지. 예, 나한테 없는 것을 그냥 억지로 만들어서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완벽함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예. 늘 이게 실수투성이에요. 늘 실수투성. 그냥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뭐 이렇게 뭐냐 설교 맡은 어떤 그런 달란트 있는 한 형제가 앞에 나와서 그냥 뭐 설교 시간이나 설교하고 뭐 어떤 시간에 또 어떤 인도하고 그런 정도로만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저도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막 이렇게 차기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지쳐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일어나는데 그걸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또 일이 톡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또 그 틈새를 타고 또 사단이 탁 들어와서 탁 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 미리 방비 못해서 지쳐가지고 탁 넘어지고 그럴 때 늘 이렇게 실수가 드러나는 어떤 일들이 늘 많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런 상처받는 일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대표인데 너는 리더인데 앞에서 이 사람인데 왜 그렇게 실수하냐 이게 그거 오히려 그 묶어놓고 사람을 묶어놓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묶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곳에 묶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할 자신이 없어서 네. 완벽할 자신이 없어. 그럴 능력도 나한테 없고 제가 단지 주님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주님이 은혜로 어떤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뭔가 일이 조금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뭔가 일이 조금 되어졌다면 그것이 뭐 앞에 있는 선 사람이 잘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은혜로 뭔가 일이 조금 되어졌다. 그런 시각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물론 공인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점점 세워져야 맞겠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어떤 그게 안에 그 어두운 영이 있어요. 그게 목회자 중심, 뭐 이런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성산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뭐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제가 잘난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집회 때도 엄청난 가정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수. 이런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런 모습의 영성이 우리가 되셔야 제가 앞에 서 있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가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우리 가운데는 뭔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을 그런 때가 있을수록 우리는 모습은 늘 더러운 데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단지 뭐 앞에서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단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을 조금 한다는 것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리더가 어떻게 변하지 말라.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는 주님이 어떻게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초점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부분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영성을 불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뭐 이런 부분의 뉘앙스 이야기들을 몇 번 계속 하게 되지만은 이게 뭐 한 번, 두 번 들어서 그게 체질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말이 그런 어떤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워크샵을 하는 동안에 조금 걸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조금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은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교회가 좀 더 강력한 기도가 좀 필요하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뭐 신부자 성사님도 해주셨고 또 우리 정관사님도 해주셨고 또 이런 이렇게 좀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싸움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서 무장된 그런 강력한 기도가 없이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 기도 영역을 쌓아야 돼요. 이걸 쌓아서 더 개발해서 이걸 기도로 더 무장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성교회가 기도하는 어떤 그런 영적 상태나 이런 강력한 돌파의 기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건 지금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뭐 이게 조금 더 짚고 넘어가 싶은 부분이었던 거 하면 현재 우리 선교회가 좀 강력한 기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제가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매이니까 좀 설교 말씀을 좀 막 그걸로 좀 터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좀 그렇다는 좀 마음이 좀 들고 어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뭐 통일성학 뭐 연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파워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기본한 어떤 우리 기독교회가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이 지루한 강의를 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도 조금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뜨거운 기도에 대한 열망은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을 해내는 것도 뜨거운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레벨의 어떤 그런 뜻이란 똑같은 레벨의 어떤 뜻이란 이 과정이 조금 길고 조금 지루하고 어떤 그런 것들처럼 좀 느껴지겠지만은 우리 가샤 워크샵 때 그 신루데아 선교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다이스문맷돌 선교회만의 어떤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다이스문맷돌 선교회만의 어떤 터치할 어떤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긴 것처럼 느껴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뭔가 어떤 비밀을 씌울 것이 있다는 것들을 저는 느껴요. 씌우실 어떤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근데 이것을 얻으려면 순종해요. 주님이 현재 우리에게 당면하게 해야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 순종함으로 이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지고 이 비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영역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쌓여질 때 그 비밀은 이 한반도를 터치할 능력이에요. 한반도를 터치할 능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 순종하며 나갔을 때 주시는 대가로 주시는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 있어요. 은총의 선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의 단계를 끝나면 주님 주실 선물이 있다는 것을 제 마음 안에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선물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 순종의 단계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렇게 강력한 기도의 파워의 단계로 나갈 거예요. 강력한 기도의 파워의 단계로 나갈 건데 우리가 이 강력한 기도의 파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 순종의 단계를 좀 끝나고 나서 다음번에 하나님 주실 것은 한 10년 정도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있을 사역들은 치유 사역이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집회 때도 조금 나눴었는데 이런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그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얻게 하실 것은 치유의 어떤 그런 능력의 역사를 세우실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이 치유 기도나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은 어떤 그 선배들이 그 치유 사역을 하신다든가 어떤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요즘 제가 이게 정말 참 즐겨 듣거든요. 제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하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치유의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 때는 그 전에 이게 그 기도를 하루 기도를 4시간 5시간씩 저렇게 깊이 하나님을 터치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지 그 어떤 치유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들었어요. 정말 이 정도의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야 이게 신유의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선배들이 경험담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라고 저도 이렇게 개별 기도도 그렇고 우리 선교회가 화요일날 와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 생활의 어떤 그런 점수를 점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그 중에서 1시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근데 이 단기가 끝나면 저도 이렇게 한 5시간 정도의 어떤 기도의 어떤 그 개인 기도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남은 어떤 그런 기도 생활 그걸 누리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선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치유의 능력,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선교회가, 다시 보면 또 선교회가 하나님이 다음 단계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받는 거는, 이 과정을 순종을 했을 때, 선물로 그저 줄 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 과정 순종을 했을 때, 선물로 그저 줄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확 급성장시키려면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몇 번만 딱 베풀어 주게 은혜의 역사를 몇 번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병자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 막 금방 부흥할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보다는 먼저 이 비밀을 주님 앞에서 찾아내는 어떤 그 단계를 먼저 주님이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조건 하에서도 우리가 정말 강력한 기도의 불씨를 어떻게 일으킬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이디어가 있고 또 하나님 마음 주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일으키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 선교회의 어떤 주님의 뜻을 밟아가는 그 질서 가운데서 그 단계의 질서 가운데서 뭔가 이런 것들이 기도의 불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기도회가 강력한 기도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어떤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강력한 기도를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워야 되냐 이런 마음들을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좀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환경이 이렇게 많이 좀 어렵잖아요. 환경이 좀 많이 어렵는데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그 사역 기도 문자를 좀 보냈죠. 어떻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읽어볼 수 있어요? 어떤 문자가 있어요? 죽음을 달라. 네, 죽음을 달라죠.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 예수님 마음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마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문자를 제가 제 핸드폰에 한 800명 정도 있거든요. 그 연락처가 다 보냈어요. 그 문자를 보통 때는 한 300명 정도 보냈는데 오늘 아침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카톡방들 그런 데도 다 보냈어요. 특히 그 우리 신대원에서 같이 이렇게 그 공부한 그 그룹방이 있거든요. 한 70명 가까이 되는 그룹방이 있는데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방에도 다 올려버렸어요. 그게 난리 났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댓글 달 여유가 없으니까 어쨌든 승리하기 바란다고 표로 말았는데 난리 났어요. 근데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분명하게 어떤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 어떤 마음 주시는가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지금 이 우한표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참고하는 가운데 회개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침에 저한테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내가 선포하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네.
뭔가 이렇게 우한폐렴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아주 유창하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 지금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이 우한폐렴이 아무리 이렇게 참고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깨어 있는 자가 주님을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깨어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금 성산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도 특별한 지난주는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도 그렇고 관리 총무 집사님도 전화하고 하겠는데 이번 주는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말씀 오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혹시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우한폐렴 때문에 이 하역 예배를 드리는 걸 이렇게 또 혹시 금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그렇게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 그런 내용이 전달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준비를 혼자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한다든가 몇 주간에 우리 집에 한다든가 또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서 혹시 또 방을 또 하나 또 새를 맡아서 또 우리가 따로 예배드려도 공간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또 이런 의견도 좀 있었고 여러분들도 좀 있었고 근데 저도 막 어떻게 이렇게 갈피가 좀 잘 안 잡혔어요.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냥 딱 정리 딱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것을 딱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산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가 성산교회에서 이 성교회의 기도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하고 저는 또 성산교회에서 평신도로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본질적인 이유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성산교회에서 터전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딱 두 가지 옮길 때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만약 이렇게 우리 성산교회에서 어떤 우리 무슨 잘못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쫓아낼 때 나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는 할 일을 그만큼 다 했다. 이제는 다음 다 옮기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임할 때 옮길 수 있다. 제가 성산교회에 붙어 있는 이유는 눈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남북 통합의 영성, 남북 통합의 영성. 제가 우리 탈북민 성도로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 이건 제가 개별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선교회 차원에서는 조금 별도 문제겠죠. 근데 이것을 남북 통합의 영성이나 무엇인가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게 이 성산교회에서 시작하게 할 때 이 기도를 여기서 시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좀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가정에서도 지지고 볶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볶고 지지고 하는 거는, 붙어 있는 거는, 주님이 밝히시기를 원하시는 이 비밀. 이 비밀이 뭔가, 그걸 기대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때까지 제가 크게 강조 안 했지만 우리 선교회의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운동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탈북민들을 깨우기 위한 운동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통합 학교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남북통합의 영성이에요. 이것을 누누이 제가 강조합니다. 그 남북통합의 영성이 탈북민들 가운데도 이룰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이 통합이 뭔가 우리 가운데서 연합이 안 되면 오히려 기뻐하세요. 우리 가운데 서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부담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기뻐하세요. 그냥 오히려 뭐를 만난 듯이 기뻐하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어려움을 향해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나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정면으로 충돌해서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써야죠. 그런 자세로. 성경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경 말씀을 확 하겠구나. 부럽지 못한 여인하면 기뻐하라고. 자식이 없는 부모가 자식 있는 자녀들보다 더 많다고, 자녀가 더 많다고.
우리 가운데 풀리지 못한 숙제가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셔요. 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그 비밀을 주님 주실 때 기뻐 찬양하는 역사였어요. 그것이 세워져야지 통일 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강력한 다스릴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우한 폐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 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 영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 동독의 이 울리브리트 시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울리브리트 시대의 경제 부분을 보았어요. 이번에 첫째는 정영국의 통치시대의 경제정책이었던 그런 부분을 보았고, 또 1950년대 초 새로운 경제정책을 도입한 부분을 보았어요. 이때는 이게 토지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개 나눠주는 어떤 그런 정책을 내고 있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나눴고요. 세 번째는 동독 경제가 조금 잠깐 호전하는 부분들을 보았고, 또 네 번째는 1960년대 초에 신경제정책을 도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이 신경제정책이라는 게 분권화를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그런 것들을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네 번째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 경제 부분을 한 가지 좀 더 주제를 더 보려고 하는데, 숨은 동독 경제의 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울리브리트 시대의 사회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보면 그게 동독을 이렇게 탈출하는 현상들이 나거든요. 그 탈출하는 현상들이 이게 탈출한 이유, 그다음에 탈출 방법, 탈출자들에 대한 동독의 심각한 위협, 그 다음에 이렇게 베를린 장벽과 이렇게 탈출이 중단되거든요. 그 다음에 동독주민들이 탈출이 너가 이게 문화 많겠을 때 자포자기하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탈출을 볼 거고, 그 다음에 1953년 6월 17일에 전국적인 동독의 봉기가 일어나거든요. 이 봉기의 모습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봉기 배경을 보고, 봉기 양상, 그 다음에 소련 군대가 이렇게 진압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게 스윙크라는 사람의 어떤 고백, 북한은 왜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사회면에서 이런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경제면에서 조금 이어서 마저 보려고 하는데, 이 동독의 이 숨은 경제의 힘이라고 했는데, 다시 번째 들어가고, 동독의 숨은 경제의 힘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때까지 좀 강의를 김민아 선교사님이나 우리 강식 김유수 강사님이나 적지 않게 들었는데, 좀 이렇게 딱 동독의 숨은 경제, 이 동독의 숨은 경제의 힘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네, 끝나는데, 내가 우리 그 전에 들은 강의들을 좀 이렇게 되새겨보면, 그 숨은 경제의 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강의 얼마나 잘 들었냐, 못 들었냐.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동독 경제가 이게 숨은 어떤 힘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 자체는 경제적인 힘을 발휘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숨은 경제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서독과의 관계예요. 예, 서독과의 어떤 특별 관계 때문에 그 숨은 경제의 어떤 힘이 된 거예요. 서독은 이 동독의 제품을 이렇게, 서독하고 동독이 이게 경제 모욕을 했잖아요. 이 서독은 이 동독과 이게 경제 모욕을 하면서 동독의 제품을 관세를 매기지 않았어요. 예, 관세를 매기지 않고 교역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독의 제품들을 관세를 매기지 않고 사서 서유럽에, 유럽 공동체에 팔아먹고, 이런 루트가 된 거예요. 이런 루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의 제품은 이게 서유럽 공동체라고, 우리가 서유럽의 유럽 어디가 저기 경제 유럽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데나우 때부터 이게
나토와 이게 소유로 공동체에게 묶는 어떤 그런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독의 어떤 제품들은 이 서유럽의 어떤 그 유럽 자유시장 경제를 주관하는 어떤 그런 나라들의 엄청난 이게 유럽이 이게 소독을 통해서 팔리게 되는 거예요. 네,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독의 제품들은 이 서유럽에 엄청나게 버젓하게 팔렸어요. 버젓하게 팔렸고, 또 우리 그 소독은 이 금융도 동독의 우호적인 조건으로 상당히 많이 제공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좀 많이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이 동서교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독은 사실상 이 서유럽의 경제 공동체 EC라고 하거든요. EC에 소속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동독은 사회주의 그 공동체의 어떤 그런 경제권인 나라인데, 이 소속이 되어 있는 나라는 아닌데, 동독은 이런 해서 엄청나게 물건을 팔므로 해서 그 개권 회원, 비밀 개권 회원처럼 이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입장은 동독 사회주의까지만은 무역은 이쪽으로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한국에 우리 옛날에 그 개성공단이 있었잖아요. 그 개성공단 제품들은 이렇게 한국 제품으로 이렇게 인증이 되고 세계에서 팔렸나요? 팔렸습니까? 네, 좀 근데 나중에 뭐 그게 좀 문제가 되고 뭐 그렇고. 지금은 아마 뭐 개성공단도 다 이렇게 이렇게 문이 닫아 버려져 가지고 이게 지금은 많이 뭐 그런 거래 하려면 더 엄격할 거예요. 더 이렇게 경제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게 숨은 힘이었다는 거예요. 동독 경제의 어떤 숨은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독은 왜 이런 입장을 취했을까?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다 나눴거든요. 근데 서독은 왜 그러면 동독의 물건들이 이렇게 관세가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는냐? 첫째는 이런 정책을 실시한 게 이 아데나우 때부터예요. 초대 그 총리 이때부터 이걸 실시했어요. 이 아데나우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하일슈타인 독트린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동독하고 이렇게 막 교류를 막고 막 이렇게 그 외교를 하는 국가들은 뭐 소독하고 이렇게 외교를 못한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나갔지만은 이 아데나우 이게 보수 정권인데 이 경제 교류 부분에서만은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 너네 이거 동독에서 나는 물건을 우리 독일 물건으로 취급해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걸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렇게 왜? 너네 이거 아데나우는 이 동독하고 소독은 우리 두 개 국가 아니야 하나의 국가야. 이걸 계속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 동독의 물건으로 소독국 아닌 걸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취급해 버리면 우리는 나라가 두 개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 한 나라야. 여기 것도 동독 물건도 우리 물건으로 해서 취급해줘, 팔아줘.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이게 아데나우 때부터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수 정권이 제일 강력한 보수 정권인데도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독일이 이게 그 통합의 방법을 늘 이런 수단으로 해왔어요. 늘 이런 수단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분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해결의 키를 이런 경제적인 교류로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프로이센, 이게 그 북독일 연방, 이게 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그때 우리 강의 보셨는데, 이게 북독일 연방이라는 건 여기 프로이센을 통한 게 연방 통일국가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그 관세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그때 동프로이센은 이 정도의 동프로이센이 있었고 서프로이센은 이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센은 같은 나라인데 두 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사이나 어떤 여러 가지 중소 공국들이 많았는데 이 공국을 통합하기 위해서 관세 동맹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그런 관세 동맹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프로이센 독일 연방 될 때 이거 통합해낸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어떤 그런 키를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루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통합을 이뤄냈던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이 어떤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아데나우는 이 동독과의 어떤 생산된 물건을 우리 독일 것이라고 쳐달라면서 이게 어쨌든 하나로 받아가는 거죠.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경우는 어떨까? 한국도 우리가 정말 북한하고 뭔가 경제적인 우리가 앞에서도 문재인은 몇 번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짚어보고 싶은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금강산 그 관광을 뭐 재개하겠다 뭐 옛날처럼 안 되면 개별 관광에 뭐 재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데나운은 이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민아 선교사님이 늘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좀 명쾌하게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데나운 선생님 이런 좀 국민은 도와줘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은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아데나운 있잖아 이 사람 이렇게 된 게 다 이 동독 전부를 결국 살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힘들죠. 기도하면서도 힘들게. 근데 우리 여기서 이 동독은 비록 이렇게 했지만은 동독하고 우리의 경우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동독은 이때 당시 군사적인 균등이 진행이 됐어요. 군사적 뭐 핵무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핵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도 핵무장 해. 핵무장론자예요 지금. 핵무장론자예요. 핵무장하고 동등하게 그냥 교육을 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딱 한. 근데 동독하고 서독하고는 그때 당시 어떤 핵무장 어떤 이런 능력이나 군사 변동의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들도 연구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동독하고 이렇게 상황이 다른 그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칭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칭, 그러니까 북한은 핵보유 했는데 우리는 핵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교류가 이렇게 오가지 못한다. 그것도 뭐 이는 다른 이름이죠. 공산국가고. 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인해서 이런 경제적 교류를 위해서 동독이 얻은 경제적인 유익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앞에만 서면 이렇게 녹인 말이에요. 네. 이 동독 있잖아요. 이 서독하고 이게 무역을 하면서 동독과 무역이 이렇게 전체 무역이 동독이라는 국가가 이게 다른 데하고 국가하고 이렇게 무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총 무역액이 3분의 1이 서독하고 무역이에요. 3분의 1이. 동독이라는 국가의 총 무역액의 3분의 1이 서독하고 무역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중국하고 무역액이 총 무역액 중에서 몇 프로나 차지나요? 제가 듣기에는 한 40% 우리나라 무역액이 총 한 40% 가까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비중이 그 정도가 되면 중국이 시청하면 우리도 시청해버려요. 그만큼 이 3분의 1이 서독하고 하는데 이게 동독이 이게 서독하고 경쟁이 이게 딱 이게 막혀버리면 휘청해버려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다. 근데 동독은 우리가 서독은 이게 서유럽의 어떤 경제 공동체 가운데 있지만 이 동독은 이 동유럽 쪽에도 경제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공산국가 경제 공동체 그 약칭이 코메콘이라고 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저도 뭐 이걸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런 들어봤는데 코메콘이라고 해요. 이 코메콘하고도 이 경제 무역을 하면서 어쨌든 서독하고 이런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유럽의 경제 공동체인 이 코메콘이 그 생산적인 구조가 생산력이 있는 구조인가요? 이
소비에트 러시아 이렇게 소비에트 러시아의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경제 체제의 어떤 그런 것이 다 이게 동독 공산권의 어떤 그 코메콘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 자체가 생산성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산성의 능력이 없는 그런 장애도 이 동독이 견뎠던 것은 이 서독과의 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서독과의 무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견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독과의 무역을 통해서 동독은 이런 쪽에서 오는 타격들을 이렇게 커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서독과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어요. 네, 엄청난 외화를 이 동독은 서독과 이런 동독의 관계를 통해서 덕분에 엄청난 외화를 벌었어요. 그런 외화들을 벌어들인 어떤 그런 통로들 보면 일단 서독과 베를린을 잇는 고속도로, 베를린이 안에 있잖아요. 동독 한 가운데 있잖아요. 이 서독에서 베를린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 예. 이 고속도로에 대한 서독 정부의 보조금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용한 거에서 한 달에 뭐 내마다 얼마 낸다는 그런 보조금이 그것도 이게 막대한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보조금, 그 다음에 이 기본조약 우리가 베를린 협정, 그 다음에 이 기본조약 이런 것들 다 배웠는데 이 베를린 협정이나 이런 기본조약을 통해서 동독, 서독의 그 여행객들이 동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동독으로 들어갈 때 이게 들어가는 통행료를 받았어요. 통행료. 예. 그리고 통행료를 또 지불했고, 그리고 또 동독 방문을 하는 게 서독 여행객들이 반드시 서구 통에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동독에 들어가려면 서독 돈을 두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독에 들어가려면 동독에 들어가면 동독 돈을 무조건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 바꿔야 되는 얼마를 바꿔야 된다는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최저 전환 금액이라는 내용을 여기서 배웠잖아요. 네. 근데 여기 우리 그 베를린 협정을 통해서 1년에 여기 들어간 그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간 얘기들이 상당한 몇백만이 돼요. 이게. 네. 우리 금강산 관광 수익 같은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엄청난 수익을 벌였어요. 그리고 특정부로 이제 특정 프로젝트, 서독이 동독이 어떤 뭐 관계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정 프로젝트들을 계획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그런 서독의 어떤 지원금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어떤 부분도 있었는가 하면 이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공하는 어떤 그런 보조금도 있었다. 보조금. 그리고 동독교회가 운영하는 어떤 그런 운영비를 이 서독이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독인들이 동독에 사는 친구나 친척이들이 송금을 하잖아요. 이게 송금이 됐다니까요. 네. 우리 지금 여기 탈북민들이 저기 북한에 있는 형제들한테 그 돈을 붙이잖아요. 30%대요. 그 이자를 30%대요. 수수료를 30%대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뭐 이번에 우리 탈북민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옵니다. 우리가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공식적인 루트로 송금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열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와, 그것만 돼도 상당한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뭐 하늘 꿈 같아요. 우리는 언제 될지 모르겠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서독 정부는 몇 차례나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동독이 어려울 때 이게 우호적인 금융 지원을 했어요. 네, 우호적인 금융 지원. 이 뭐 장난 아니에요. 엄청난 어떤 그런 외화를 보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1980년대 초에 1980년대 동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독은 이런 서독과의 어떤 경제적인 탄탄한 교류 때문에 기존 잘 견뎠어요.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북한이 언제부터 어려워진 걸로 생각해요? 북한 문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고난이 물론 고난의 행군인데 우리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죽을 못 먹었어요.
죽이라는 걸 보지도 않았는데 이 죽을 먹기 시작한 게 내가 초등학교 한 중학교 올라갔을 때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어. 우리 집도. 그때 이게 80년대 중후반 그때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거든. 우리가 죽이라는 거 어디서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북한이 그때부터 좀 서서히. 근데 이게 그만큼 이게 80년대 초 중후반에 동사회주의 국가들, 동독이나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이런 것들 다 이게 동치에 어려워진 어떤 그런 이렇게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동독은 소독과의 어떤 그런 경쟁거리 때문에 탄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독은 이렇게 이런 경제적인 또 숨은 경제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숨은 경제적인 힘이 즉 이 소독과의 어떤 무역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울리브리토와 사회 문제를 조금 봐요. 사회 문제 중에서 아까 말했던 동독을 탈출하는 현상하고 6월 17일 봉기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이게 동독 탈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동독을 먼저 이렇게 탈출한 이유를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소독은 이렇게 계속 놀랄만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독은 이렇게 놀랄만한 경제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경제 성장을 많은 동독인들은 1950년대 이렇게 소독이 성장하는 것들 보면서 새로운 부가 소독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성장하는 눈을 보면서 그것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어떤 이게 정치적인 압력보다는 먼저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의 부분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동독이 어떤 공산체제가 싫어, 물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하는 동독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것을 얻고 싶은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자유라는 것은 비정치적이잖아요. 이런 갈망보다 이런 비정치적인 어떤 자유에 대한 또 동독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갈망들이, 욕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도 이렇게 우리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온 거는 어떤 북한 체제를 내가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정원에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안전, 그다음에 삶의 보장, 이런 것들이 되니까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저 사람은 전향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오판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전에 이 자유의 맛이라는 게 장난 아니에요. 중국만 해도 엄청나게 자유가 있었잖아요. 저도 이게 중국에 있을 때 북한에 한번 잡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잡혀나갔다가 딱 들어가 봤는데, 북한에 한번 다시 들어가 봤는데,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잡혀서 딱 나가 봤는데, 와, 거기서 못 살겠더라고요. 야, 이 중국이라는 자유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간다. 와, 봉남이제는 무슨 몇 번 탈북했다고 했는데, 죽어도 간다. 이거 못 맞겠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이 못 맞겠더라고요. 근데, 아침에도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예배가 아닌 죽음을 당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걸 못 드린다는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것을 어떤 아는 사람들은 그걸 속에서 투쟁한다는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자유의 바람의 힘이라는 거는 이거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어쨌든 이 소독이 어떤 이렇게 번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는 그것에 대한 어떤 동교, 그것에 대한 어떤 바탕에 대해서 이렇게 몰로 탈출하는 어떤 그런 행렬들이 자유를 향하는 그런 갈망이, 탈출이 어떤 가장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탈출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이 동독은 이렇게 국경이 이렇잖아요. 이 국경은 내가 손가락질하는 게 좀 지어졌는데, 이 동서독의 국경이잖아요. 이 부분은 대부분 이게 다 폐쇄됐어요. 대부분 이게 폐쇄됐지만은 이 동베를린 사람이 이 소독으로 탈출하려면 일단 베를린이 가야 돼요. 베를린에 가서 이게 서베를린 거기 동베를린이잖아요. 이 동독에 있는 사람이 이 소독으로 이렇게 탈출하려면 일단은 여기 어디 있는 아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베를린을 가면 돼요.
베를린 가면 이 베를린은 자유도시거든요. 예. 자유도시고 베를린에 가서 이 서베를린 쪽에 가가지고 이게 기차를 타고 뭐 이게 도로를 통해서 이게 나갈 수 있는 여기 서베를린은 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이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독에 아무데가 들어가 살면 돼. 이게 탈출 루트예요.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게 여전히 이렇게 가는 건 여전히 가능했어. 이 루트는 막혀 있지만은 베를린에 가서 이렇게 가는 여전히 이 길은 열려져 있었고. 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금 탈구한 루트도 있잖아요. 그런 나중에 우리가 성경가 좀 성장하면 어떤 그런 탈구한 루트들을 한번 이렇게 밟아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얼마만한 이게 그 살벌한 어떤 그런 발걸음을 이렇게 걷는 그런 현장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뭐 십몇 년째 같이 살아도 제가 그 두만강물에 내가 발을 디뎌놓는 그 심정을 이해 못해요. 네. 그런 것들도 참 정말 우리 뭐 윤숙 간사님도 정말 우리 북한에 대한 어떤 눈물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눈물이 막 피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또 없어 지금 잠백하면. 예, 그렇게, 예. 물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베를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눈길 피해서 이렇게 이삿짐들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간편한 짐 정도만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탈출하는 어떤 그런 통로였고, 뭐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탈출한 게 탈출자들 때문에 이 동독이 심각한 위협을 받아요. 탈출자들 때문에 동독이 이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 탈출자들의 수는 매년 이렇게 달랐지만 1950년대는 심각하게 많았죠. 1950년대 초에 특히 이렇게 탈출하는 것 가운데 좀 본질적으로 좀 많이 그랬던 건 뭔가면 이 탈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인력 유출이 많이 돼요. 인력. 네. 동독 경제에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영향을 끼쳐요. 인력들은 대부분 이렇게 탈출하는 사람들이 정년 남성, 숙련된 어떤 노동자들, 숙련 기술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탈출했다. 우리 뭐 중국에서 다 뭐 가서 사회가 우리 성사님 알겠지만은 중국에 우리 연변 동네에 조선족 200만이라고 하잖아요. 2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마을에 가보세요. 연변 동네 가보세요. 마을마다 조선족 동네만 텅텅 뱄어. 그냥 남아있는 게 애하고 노인들밖에 없어요. 다 한국 나와서 이렇게 돈 벌으라고. 그거에다가 또 중국 정부는 어떤 그런 자치주의 이렇게 소수민들이 이렇게 소수민 정책을 소수민들이 또 뭉쳐서 일어날까봐 그 한족들을 계속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이주시켜가지고 어제 뭐 연변 자치주가 아니라 한족 동네예요. 한족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탈출한다는 것은 탈출해서 이게 너무 인구가 유출해가면 국가의 어떤 존폐 위기예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예.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 왜 탈북자들을 맡겼어요? 중국이 왜 북한을 탈북한 사람을 맡겼어요? 이 계속 놔두면 그냥 다 빠져나가면 망해버리거든요. 예.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도 보겠지만은 이 동독이 나중에 무너지는 어떤 상당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이때 무너질 당시에 이 옆에 폴란드가 있잖아요. 동독 국경하고 이게 그림이 좀 이래서 그러는데 그림이 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폴란드가 있고 이게 체코 국경하고 막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폴란드하고 체코로 나가는 이거 열어놨어요. 숱한 사람들이 밀려나요. 사람들이 빠지면 이 견뎌내겠어요? 중국에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이렇게 나 빠지면 이게 북한이 그냥 무너지는 알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다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이 통일이 된 다음에 이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엄청나게 밀려와요. 그래서 이 서독이 이 서독이 통일국에서 나중에 방법이 없으니까 서독 합회하고 동독 합회하고 1대1로 만들어버려. 합회 계획을 해가지고. 1대1. 그러니까 아니 동독 합회 같이 하고 서독 합회 같이 하고 대비가 돼요? 우리 한국 돈하고 북한 돈하고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통일정책 하면서 이렇게 합회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합회하니. 왜? 제발 넘어오지 마라.
동독본도 가치가 있다. 물론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낭패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탈출이라는 건 이거 엄청난 어떤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딱 막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베를린 장벽을 딱 세우고 이 베를린 장벽을 세울 때 물론 동독은 큰 혼란이 있었죠. 50년대 초에 토지개혁과 그에 따른 뭐 식량 부족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급변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동독에서는 1961년 8월 13일에 61년도 여기 AR 때 63년도에도 2년 전인가 한 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을 딱 세워버립니다. 장벽을 딱 세우면서 베를린 시민들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니까 8월 13일 새벽에 딱 일어나면 가시초점망이 쳐져 있고 병사들이 그런 도로와 이런 것들 다 막혀서 있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처음에 가시초점망을 했지만 나중에 뭐 벽돌이나 콘크리트 장벽을 쫙 이렇게 쳤죠. 근데 이 콘크리트 장벽을 베를린 장벽을 세우는 거는 이렇게 이 울리 브리트가 이 동독이 총리가 혼자 결단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울리 브리트가 처음에는 눈치를 봤어요. 어느 눈치를 봤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눈치를 봤는데 우리가 이때 여기서 2차 베를린 위기를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2차 베를린 위기 때 이렇게 소련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때 미국이 우리는 베를린을 사수할 거다 이렇게 어떤 그런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 1차 베를린 위기 때도 이게 막 이 통로를 막고 이러니까 막 비행기로 가지고 이렇게 막 물자를 나눠서 베를린 사수했잖아요. 근데 2차 베를린 위기 때도 미국은 우리는 동독을 우리는 베를린 사수할 거다 이런 발표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앞에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발표를 하는 미국의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었던가 어떤 발표를 하는 것을 요 울리 브리트가 딱 들어봤는데 보니까 미국이 베를린을 사수한다는 것은 이 전체 베를린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베를린을 지칭한다는 어떤 의미로 딱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련에다가 우리는 이게 베를린에다 장벽을 세우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럼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베를린 장벽을 딱 이렇게 설치해버렸어요. 이때 서방은 아무 역할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베를린 장벽이 딱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어쨌든 그 베를린 장벽이 딱 세워지니까 우선은 탈출로가 딱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독 주민들은 이게 뭐 대안이 없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동독 정부의 어떤 이렇게 순응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후의 61년도 이후의 동독 주민들은 그냥 체제에 그냥 순응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장벽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동독에 있는 이 반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탈출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만약 탈출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베를린에 가서 전철을 타고 서방의 서독에 아무 데나 가서 내리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 장벽이 생기면서 그 루트가 다 막힌 거죠. 물론 이 몇몇 용감한 사람들은 뭐 땅굴을 판다든가 뭐 장벽을 베를린 땅굴을 파서 베를린에서 넘어간다든가 그 장벽을 넘어간다든가 이런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는 그런 총살 당하고 뭐 그 현장에서 어떤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요게 동독을 탈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회 현상.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6월 17일 1953년 6월 17일 봉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을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구절입니다. 352장